오늘은 국장은 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국내 주식시장과는 달리 왜 지금 채권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WGBI, 월드 고버먼트 본드 인덱스라는 세계적인 국채지수에 한국이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 및 금융당국은 글로벌 채권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24년 7월부터 9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장 개선을 통해 WGBI의 대략 전체 지수의 2.2%라는 비중으로 2025년 11월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약 3년간 75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국내 국채시장에 유입되어 거래 활성화 및 매수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수 편입 후 0.2%포인트에서 0.6%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듀레이션 20 수준의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0.6% 금리 인하 시 12% 정도의 이론적인 수익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금통위원 중 절반이 3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국내외 기관의 리포트를 봤을 때 금리 인하 속도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투자의 핵심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채권 투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셈이죠. 채권의 가치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로는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듀레이션이 10일 경우에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한다면 채권 가격은 이론적으로 10% 정도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왜 장기 채권이 유리할까요? 채권은 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뉩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듀레이션 값이 작고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큽니다. 뒤에 설명드릴 라이즈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ETF의 경우 듀레이션이 대략 25에서 26 수준입니다. 듀레이션 25의 금리가 0.5% 인하했다면 25 곱하기 0.5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1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초 금리 인하 발표 시기인 2024년 10월 11일의 종가 77,500원 대비 2024년 12월 2일의 종가는 84,135원으로 이론적인 계산값보다는 못하지만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인하되면 장기 채권의 시장 가격이 더 오를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채권의 가치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미래에 받을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4%로 같은 표면금리인 3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4%에서 3%로 인하될 경우 3년 동안의 1% 금리 차이와 10년 동안의 1% 금리 차이를 비교해보면 10년 채권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채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거래하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채권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보다는 거래량도 적고 거래호가 사이의 간격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장기 채권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라이즈 ETF에 편입된 종목의 실제 거래 화면인데요.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ETF로 매매하면 거래 편의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단점으로는 첫째, 매도시 수익금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시는 분은 기존의 이자 수익을 고려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고요. 액면가에 직접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기회비용과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외한다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을 수 있지만 채권 ETF의 경우 적절한 듀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편입된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ETF의 경우
전문적인 듀레이션 관리로 금리 변화의 위험에 따른 자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유동성이 개별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해서 필요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과 재투자된 이자 수익으로 인해 일부 복리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장황하게 직접 채권 매매와 채권 ETF 매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장기 국채 ETF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년물 국채 ETF는 국내 시장에 몇 종목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이즈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ETF와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코덱스에도 장기 채권을 표방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의 투자 설명에 따르면 대략 듀레이션 28 수준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고 라이즈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25 수준으로 보입니다. 타이거의 스트립 채권 ETF의 경우 스트립 채권으로 ETF를 구성하면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극단적으로 듀레이션을 높게 설정할 수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유리할 수 있고요. 라이즈의 경우 20에서 30% 정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1.2에서 1.3배 정도의 레버리지 투자와 유사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역시 금리 인하 시기에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라이즈의 경우 반기 배당을 대략 연 3.45% 수준으로 주고 있지만 타이거 상품은 배당이 없고 실비용 면에서도 라이즈가 0.0855%로 타이거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립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낮고 이로 인해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며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매매하는 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이거 상품이 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 ETF 모두 채권 ETF 특성상 거래량이 적은 게 큰 단점인데요. ETF 체크 사이트에서 제공한 60일 평균 거래량을 보면 라이즈 4만 주, 타이거 3만 주로 거래 편의성에서도 라이즈가 약간 앞섰습니다. 거래량은 정말 둘 다 적은 편이라서 매매 편의성 면에서는 두 ETF 모두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종합해보면 듀레이션에서는 라이즈 25, 타이거 28로 두 상품 모두 금리 인하 시기에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보이고 운용비용, 거래 편의성, 배당 등을 고려했을 때는 라이즈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상품이 우수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투자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주식시장처럼 이미 금리 인하된 가치가 채권 가격에 선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상승할 경우 몇 년 전부터 금리 인하를 노리고 미국 장기채인 TLT, TLTW 및 레버리지 상품인 TM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뜻밖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글로벌 국채지수에 편입되는 현재 상황은 채권 투자의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WGBI 편입이라는 대형 호재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린 지금 장기 채권 ETF를 통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